비교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이라 네. 처음 뵌 분처럼 어색합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이게 저희들이 선거 방송 나가고 뭐 네. 중간에 그러면서 막 쉬면서 저희들이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네. 녹음을 하고 처음인가? 4월 초에 녹음하고 아무튼 굉장히 오래 한 달은 넘게 녹음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설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밥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너무 많이 하죠. 황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고 있는 정세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치철학 공부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었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없애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바로 테마토크의 주제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당신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긴 마당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폐기해야 하는지, 뭘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시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철학사이다니까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진보하고 보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관심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네. 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은 그 사태가 났을 때부터 제가 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체에 글을 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의 아이덴티티 문제가 뭔가, 우리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은 가져왔는데 전 해필이면 왜 이때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존의 우리 사회에서 이 진보와 보수가 사실은 건강한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그냥 질곡으로 확 밀어넣고 있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늪 같은 어떤 두 개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보와 보수가 계속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무슨 정권이 바뀐다거나 뭐 한다고 해도 계속 우리의 관계는 배제의 논리, 타자를 밀어내는 논리 이상의 것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적과 동지의 구분의 기준, 이것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이런 틀 바깥으로 나오는 데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한 사회에 진보랑 보수가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 한 사회에서 같이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진보면 보수는 없어져야 될 존재. 내가 보수라면 진보는 같이 한 하늘을 이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서로를 규정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과 동지를 구분할 때는 동지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눈 감아주고 적이라는 존재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배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로는 때 제거해버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뭔가 건강하게 어떤 사회의 중지를 모아나가고 뭔가를 실행해 나가는데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수와 진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또 보수와 진보 이야기 나오는데 정세현 간사님 뭐 이런 쪽에서 아까 던지신 말씀이 있어서 정말 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 참여연대도 이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인 건 익히 아시는 건데 이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진보 시민단체, 진보적 시민단체라는 이게 앞에 렛대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보 시민단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그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나 혹은 뭐 회원들이나 임원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참여연대가 꼭 진보적인 어떤 활동만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권력을 감시하다 보면 예를 들면 보수적인 정권이나 진보적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편가르기식 진영 논리일 수 있는데 권력을 감시하다 보면 뭐 민주적이나 진보적인 정권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같은 뭐 그런 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왜 이렇게 너무 우리 편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이제 내가 진보주의자인지 아니면 보수주의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아니면 강정 해군기지 문제나 네. 혹은 뭐 밀양이나 아무튼 이런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될 차원에서 참여연대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세월호. 예. 문제를 진보적인 어떤 뭐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 진보 보수로 나눠서 편가르기를 시도해서 이거는 꼭 얘네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종북 좌파 아니면 무슨 진보 세력의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이 문제를 소수자의 인권이나 혹은 뭐 이런 문제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로 접근하는 어떤 이 편가르기나 이분법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심지어 어느 댓글에서 뭐 봤냐면요. 옥시 문제 이번에 터졌잖아요. 설마.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연대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분이 코멘트를 뭐라고 다셨냐면 피해자만 나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보단체에 나서가지고 이런 거 끼어들지 마라. 정치색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봤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저는 보수주의자라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예를 들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의 기능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보수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침해가 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잊지 말자. 진상을 조사하자. 그래서 우리 국가를 안전한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가 되고 진보가 되고 빨갱이가 되는 논리 자체가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눈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래서 실제로 진보나 보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보라는 딱지, 보수라는 딱지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따라 그리고 혹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정말 헷갈리게 난무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 정체성에서도 내가 과연 뭐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라는 문제도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또 난감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번에 사실 이번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선거를 보면 이번에 선거 지역에서 우리가 3당 체제가 확립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4당인 당이 진보당이라고 스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을 보면 아주 보수당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보수당이잖아요. 지금 3개. 네. 그럼 우리나라는 정당 체제가 보수로만 재편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수적인 아이덴티티에 우리 스스로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네. 왜 진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이 진보적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는 것.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 성숙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가른다면 뭘로 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가장 크게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가르는 마치 가장 대표적인 것처럼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수나 진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원칙, 그러니까 어떠한 지향, 어떠한 목적과 그 수단을 가진 것인지를 일단 규정해보는 작업 자체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아이덴티티가 만능잣대처럼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계속 뭐는 진보고 너는 보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그 좌우의 틀에서 대답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좌우의 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중도 우파야 라고 해요. 거의 80~90%가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게 나누어짐으로써 너무 팽팽한 틀 안에서 이 중도 우파라는 말 자체가
시민들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사상적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마치 거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일단 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이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를 그 틀 안에 넣고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용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적과 동지를 구분을 나누면서 쪼개놓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분열. 저는 분열이 나쁘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건 파괴적 분열인 것 같아요. 창조적 분열이라기보다는 네. 파괴적 분열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편가르기가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나는 보수 진보 나는 알아서 난 진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야 아니면 저쪽에서는 보수 우리는 보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에서 내려온 선 그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서라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겸연쩍기도 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니까 가운데 어느 중간에 맞아요. 서는 건데 사실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이해하면서 내가 진보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반대로 다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또 이런 문제는 진보적이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들이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뭔가 갈등이 완전히 싸움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가능한 갈등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 어떤 그런 저희가 오늘 녹음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진보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 편이 정해지면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잣대로 규정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더 여기서 난감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보수다 진보다 그랬을 때 보수가 넌 보수주의인데 너가 지향하는 보수적 가치는 뭐니? 내가 보수의 내용이 뭐야? 나는 진보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도 그럼 네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뭐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적인 어떤 내용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대답은 명확하게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나 사건에 대해서 댓글이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성숙한 정말 고찰이 됐을 때만이 조금 더 나은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수가 뭐고 진짜 진보가 뭐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한번 거기 대입해 보는 거죠. 나는 네. 어떤 게 보수일까? 어떤 게 진보일까?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예, 일단 뭐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그 사실 보수와 진보라는 말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말을 서양에서 받아 쓰고 있는 말인 이상 일단은 그쪽에서 출발해 보는 게 뭐 제일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서양에서 애초에 시작했을 때 이 보수라는 것들이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뭔지,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그 좀 더 일반화되면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건지 이걸 진보와 보수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대략적인 틀로 이제 시작해 보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느 나라에서 처음 나왔나요, 이 말이? 사실 이렇게 보수주의라는 말 자체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이 보수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이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 이제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로 인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이제 글을 하나 쓰게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프랑스 대혁명을 막 영국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웰컴하고 저 이제 우리도 명예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헌 군주국을 만들었는데 프랑스도 적의 왕의
왕의 이제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세워서 또 다른 입헌 군주국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같은 이제 식의 혁명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크라는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는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 혁명 자체는 되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혁명은 정말 군주가 차지한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토대 위에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쌓아 나갔던 거라면 프랑스 대혁명은 정말 왕을 단두대에서 잘라버린 거잖아요.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써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볼 때 이런 백지 위에서 시작하는 활동 자체가 버크가 볼 때는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왜냐하면 기반 없이 시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독재적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이 예측이 되게 버크는 그렇게 예측하고 사실 그 이후로 그렇게 버크가 예측한 대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돼 버리잖아요. 네. 자코뱅 뭐 그 집단이 나오고 그렇죠. 뭐 그 진행되어 버리는데 실제 이걸 보면서 이제 버크 같은 케이스는 이 혁명 자체가 되게 게으른 자들이 한꺼번에 뭔가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한꺼번에 게으른 자들이 한꺼번에 그냥 일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씨름하면서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급진적 변화, 그래서 이런 급진적 변화나 급진적 충격 자체를 통한 사회적 전면적인 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어떤 일상의 토대 위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문제와 씨름해 나가는 걸 보수주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렇게 시작됐던 거죠. 그렇게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묵묵히 사회 변화를 위해서 천천히. 참여연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기엔 참여연대인데? 그래서 이 말하자면 뭐 온건한지 모르겠지만 온건한 개혁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좀 약간. 아니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보수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정말 한국적으로 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원류 자체는 사실 서양에서도 이렇게 원래 고전적인 보수주의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버크처럼. 네. 변화는 하지만 이게 또 스코틀랜드 전통의 계몽주의자들이 되게 보수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주의 전통의 계몽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전통 다 이게 그 공유하고 있던 발상이 뭐냐? 엉뚱하게 사회를 한꺼번에 뒤집으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한테 결코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경험주의 막 이런 거 발달한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 자신들의 경험과 일상의 토대에서 볼 때는 한꺼번에 뒤엎는 그런 활동보다는 정말 일상의 매일매일 문제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그 문제를 대하면서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해 나가는 게 보수적 점진적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게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가 보수의 본질이라는 거죠. 원래 시작에서는 그랬었어요. 예. 그럼 개념상으로 이게 수구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이 수구라는 말, 수구는 사실은 서양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수구라는 말과는 확실히 보수는 차이가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보수주의 현상에서는 물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현상도 이제 보수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보수주의 중에 가장 가장 극단주의를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건 근본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거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보수를 자꾸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고 보는데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보수는 어떤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지 변화 자체를 거부했던 건 애초에는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는 어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를 인정하는 것 속에서 오늘 하루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멋있게 규정해드리나요? 나보다 더 철학자 같아. 멋있는 말이에요. 정치 철학자 황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김만권 어제를 주부고 인정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어제보다 하나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도록 하자라는 게 보수인 거고 예를 들어 버크가 규정하는 진보라고 하는 건 어제는 너무 나빠. 그래서 오늘 그 어제를 부정하고 오늘부터 새 역사를 쓰겠다는 게 진보라고 버크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에드먼드 버크는요, 실제 그 대한민국에
저는 진짜 훌륭한 보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숨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훌륭한 보수들이 대부분 다 해외의 글을 쓰세요. 우리나라의 글을 안 쓰세요. 왜? 많은 분들이 진짜 제가 아는 훌륭한 보수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저 보수들이랑 말 섞기 싫어. 나 정말 내가 썩는 것 같아.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지신 보수주의자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되게 자기 자신이 같이 격이 같아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거 진짜 보수죠. 예? 저런 유의 사람과 내가 레벨이 같아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글 쓰시고 이제 해외에 보면 그래서 해외에 엄청나게 훌륭한 글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보수들이 그렇게 버클 위에 보수주의자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보수들이 나올 장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래에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보수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들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금 어쨌든 여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을 보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과 동류가 되게 쪽팔리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보수를 한국의 네. 버크 같은 보수들이 이제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도 대학교에 보면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정말 대학교에 나쁜 소문도 많이 들리지만 대학에 있어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일상의 문제와 씨름해 가면서 하루하루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뭔가 한꺼번에 엎어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나쁜 일을 만들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지식인은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보다는 하루하루의 뿌리를 두고 예측 가능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럼 되게 진보가 나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수는 막 되게 좋고, 진보는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거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본 보수와 진보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진보의 입장에서라면 또 다르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규정할 것 같아요. 그럼 진보주의자 혹은 진보라는 입장에서 보는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이것도 하나 가끔씩 의문이 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진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진보 자체가 나왔던 하나의 우리가 변화의 가장 큰 계기를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뭔가 역사와 단절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켰다라는 점에서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레볼루션의 개념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볼루션이란 말의 표현이 리볼브거든요. 그런데 원래 혁명이라는 뜻은 그냥 돌고 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요? 예, 원래 돌고 돈다. 몇 개의 정체가 돌고 돈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혁명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게 프랑스 대혁명이 처음이었던 게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약자가 혁명을 일으켜도 강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니네들이 통치를 좀 더 잘해서 우리한테 잘해줘 라고 했던 거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처음으로 내가 주인을 할 거야 라고 나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돌고 도는 혁명의 의미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출발시키는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혁명의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되게 진보라고 하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프로그레스 한다라는 말로 보면 돌고 돌면서 벗어나 앞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맞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보에는 뭐 대가가 따른다. 뭐 혁명에는 대가가 따르고 변화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진보를 무엇인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거기에 비용을 동반하면서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진보의 의미는 과학이나 아니면 이성의 발전이 우리 삶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삶을 과학과 기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성의 발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는 게 진보주의예요. 그래요? 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보주의가 계몽주의의 발전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낳은 게 산업화잖아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낳은 게 산업화. 그리고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 세계가 개선되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서양의 이성적 경험이잖아요. 이성을 통해 발전시키고 과학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경험은 어떤 문화적 컨텍스트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 이야기하면 보편주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주의. 소위 말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칸트의 철학과도 맞물려 있긴 있거든요. 칸트가 진보라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칸트 진보주의는 철학적 진보주의였어요. 우리가 칸트 철학이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진보주의와 도덕주의가 엮여 있는 게 철학적 차원에서 엮여 있는 거예요. 예. 그 역사 발전, 예. 막스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그건 이제 그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스는 구조적으로 이제 발전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의 도덕적 관념의 실천 자체가 역사의 발전으로 간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뭐라 그러냐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역사는 업앤다운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걸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건 인류학적 발전인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믿어야 우리가 도덕적 행위의 토대가 나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진주의와 보편주의가 다 맞물려 들어간 토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성이라는 것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그 이성적 발전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회는 이 진보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 뭔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진보주의였는데, 이 진보주의가 맞았던 가장 큰 난관이 뭐냐? 산업화를 통해서 자본주의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뭐 계몽의 변진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성의 발전이 계산의 이성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걸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 속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이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보주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성적 대안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보주의의 일부로 포함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성의 진보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뭐 막시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치료제로 등장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막시즘에 반대했지만 막시즘과는 달리 이 문제들을 인식했던 20세기 초반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미국식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니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지만, 애초에 이 표현 자체는 20세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는 예. 딱 정리가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보수주의는. 근데 진보주의라는 게 예를 들어 예, 3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진보는 존재로서의 진보, 서양 문화의 고기성, 과학과 기술 발전의 가치, 이성에 대한 믿음과 이성을 통해 얻은 지식에 대한 신뢰, 생명의 대한 가치를 중요시한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토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이 경험을 공유해서 앞으로 역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진보라는 게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오긴 왔지만 그 시작이 정말 그런 것들을 늘 동반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는 천천히 변하는 것, 아니면 잘 안 변하는 듯 변하는 듯 아무튼 변하는 것. 뭐 진보는 되게 빠르게 막 변하는 것. 이런 변화의 속도의 차이의 개념은 좀 단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네요. 되게 단편적인 이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거는 그냥 자기 공동체 내에 있는 역사적 가치와 경험을 좀 더 중요시한다면 존중한다면 진보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낄 때는요. 어떤 차이로 느껴지냐면 보수는 어제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대로부터 하나를 바꾼다면 뭘 바꿀까인 것 같고 진보는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꿈꿀 수 있는 옳고 좋은 세상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현실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현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제가 막 규정해봤어요. 맞나요? 좋은데요? 좀 좋은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네. 그 우리가 보수주의는 어제의 뿌리를 두고 있고 뭐 진보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어제의 뿌리를 안 둔다는 건 아니지만 어제의 뿌리만큼이나 내일의 미래가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있는 네. 그 지향점을 향해 가는 노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진보가 예를 들어서 현실의 의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방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함께 만드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주의에서 나오는 많은 관념들이 유토피아라는 관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 유토피아가 사실 진보를 상징하는 말은 아니지만 진보주의자들 중에 유토피아주의자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지향점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도착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토피아를 자꾸 그리게 되는데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에 관한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망쳐놓는 활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나온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진보 보수 했을 때는 딱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구성하는 어떤 가치 혹은 뭐 사상 둘 다 이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 포함하는 이념들에 대해서 또 차이를 두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각각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지. 아니 뭐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런다면 서양 전통에서는 자기 의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릴라이언스인데 어떻게 번역하는 건지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는 자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이건 인디펜던스라는 말이 또 있어서 자립이란 말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셀프 릴라이언스라 그래서 온전히 의존하는 곳이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봐서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국가에 의존하지 마. 그렇죠. 국가에 의존하지 마라고 하는 되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의존의 터로서의 자유시장. 그리고 거기서 축적한 자기 부의 보호. 예, 그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아무튼 국가에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종교적으로는 또 이게 하나의 저는 또 여기서 좀 간극이 나타나는 생각하는데 종교적으로는 또 되게 전통적이에요. 옥소독스한 그런 입장에서 그게 근본주의적인 정통주의적인 그런 걸 지향하고 그래서 그 성경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구절들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적대적인 걸 보이는데 그 적대적인 걸 보이는 게 사실 종교적 믿음에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터로서의 그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존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서양 세계, 특히 서양 세계에 가는 곳이 공유해온 가치가 뭐냐? 바로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주의이기도 하고, 이게 공유되어 온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시장에 있는 개인들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들 공동체에 대해서 물려받아 왔던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걸 옹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주의가 다른 국가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양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 그런데 이게 기존의 전통에서 내려오던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가치로 간다 그러면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유교.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정 내에서의 유교,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정말 저는 이거는 참 창조 경제만큼이나 훌륭한
단어도 생각하는데 유교 민주주의. 예, 유교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유교는 계급과 이게 딱 그게 확실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평등성의 원칙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교 민주주의, 유교 자본주의 뭐 이런 단어도 심지어 그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보수적인 가치들 어디서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주의 형태는 또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라는 게 조금 이제 약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가 간섭받지도 않고, 내가 국가에 의지도 하지도 않고, 온전히 내 개인으로서 자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자유적인 측면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종교나 혹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나는 자유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구성하는 개념 안에 뭐 사상이나 가치 안에 자유주의는 어떻게 또 자리매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또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을 그렇게 또 전통적으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서양에서의 자유주의는 뭐 존 스튜어트 밀 이후로 자유주의 자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원칙으로 발전해 왔어요. 네. 그리고 미국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자유주의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케이스들이 미국에서 나타났었거든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프로그레시브니즘이라고 해서 진보주의가 나타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요 현상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이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소셜 다윈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진화주의라고 부르죠.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해서 적자 생존의 논리. 네. 이것들이 사회 발전의 논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식의 시장에서의 극단적인 경쟁 말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인간의 자유를 진짜 보호하는 건 오히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그리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시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공동체에 또 들어와서는 이쪽 종교적 공동체나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건 마치 정신분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경쟁하다가 종교 공동체에 들어 서로 돌봐준다. 되게 정신분열적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그 자원을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둘 사이에 갭을 메꾸자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마다 들어가는 지점이 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통적인 자유주의자 중에서 이제 아주 이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또 자유주의자들은 리버테리안이라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은 정부는 시장이든 가치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날 제발 좀 냅둬라.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뭐 심지어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예. 아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독재에도 찬성했었고 막 계획경제에도 찬성했었는데 자유주의자야. 이런 정신분열적인 분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온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이나 실제 철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행이 돼야 실제로 내가 무슨 주의자야. 그래서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게 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자유라는 이름, 뭐 민주라는 이름, 어떤 보수라는 이름에만 그래서 막 따다 붙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짬뽕의 어떤 것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자유주의의 맥락이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내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중요한 거고 이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의 지향, 좋은 사회로 가는 그래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결합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점에서 거의 결합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개인이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는 건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실현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건 부자유잖아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걸리적거리는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있는데 내가 실현할 수 없어.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시장에도 개입하지 말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자는 자유방임주의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고전적 자유주의, 옛날식의 자유주의고요. 밀 이후의 자유주의는 소위 말해서 밀 이후의 자유주의를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오 리버럴리즘, 같이 신자유주의처럼 해석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뉴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개입해서 이 그 안전한 사회 보장의 털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들이었죠. 아까 뭐 보수주의 원칙이 자기 의존, 그리고 작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개입, 자유시장, 그다음에 전통의 어떻게 보면 전통의 수호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보통 진보가 본인들의 원칙으로 가지는 그런 속성들이나 이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니 참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진보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그 진보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서 발전되어 갈 수 있고 우리가 더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존재, 성숙되어 갈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데 대한 공유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서양 문화의 고기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서양 문화가 사실은 서양 문화가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을 기반을 두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사회와 사람들은 이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공유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보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졌다기보다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미국 같은 케이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육강식의 발전 논리를 거부하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 그리고 더 나가서 효과적인 작업 환경 같은 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맞게 되는 빈곤의 문제, 폭력, 계급 투쟁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진보주의자들은 막스 같은 사람들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다시 또 발전할 수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자들 내에서도 공통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서로 상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앞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면 진보의 공통점은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이성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대한 존중. 그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보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하나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진보의 목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고 나에게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지향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그래서 진보적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안 사피로라는 학자거든요. 이안 사피로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다 보니 우리가 정치에서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젠더 문제가 중요하다. 여성의 문제나 이런 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지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핵 문제를 제일 중요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각각의 가장 정치에서의 근본적인 측면을 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장 난관에 빠지는 측면이 뭐냐? 이게 근본적인 게 돼버리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근본주의자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성주의자면 여성이 아닌 모든 문제는 다 두 번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항상 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사람과 연대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자기가 볼 땐 두 번째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겠잖아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진보들이 자기가 확고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규정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에센스라고 부르거든요. 정치에서의 에센스가 뭐다라는 걸, 본질이 뭐다라는 걸 딱 규정했다. 내가 그러면 젠더다 나에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과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그 로버트 라이시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발 우리 진보들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남이 하는 말을 못 듣는 게 그게 습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사피로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설정했을 때 그게 아닌 다른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사실은 진보가 이제 사회가 사실 예전에는 그게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당시는 절대 왕정의 타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였을 테고, 근데 현재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맥락,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 이제 그것이 딱 어떤 하나의 지상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과제들이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진보적 시민들이 서로의 가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진보의 과제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좀 하나의 의문을 가졌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진보라고 하고 누구를 보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너무 이거를 막 단순화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여당을 지지하면 보수, 야당을 지지하면 진보 이런 식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국유화야 아니면 민영화라든가 혹은 낙태 문제 혹은 뭐냐면 정부가 개입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문제에 따라서 너가 진보적이냐 혹은 보수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왜 예를 들어서 낙태에 찬성하면 진보고 낙태에 반대하면 보수야? 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우리가 지금 하는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하고 조금 제대로 그 맥락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이렇게 그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좀 더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방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 방점을 주고 그 다음에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공유한 가치들. 그러니까 낙태의 문제만 해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톨릭 어떤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낙태가 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된 종교적 이런 금지된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이 금지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가가 즉 자리를 주는가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낙태 싸움은 소위 말해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이나 우리 문화적 가치 속에서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공고화되어 있고 그럼 그 속에서 자기는 자기 전통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전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보라는 이름으로써 나타나서 두 세력이 서로 이것은 낙태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논리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레이코프 책 읽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고 번역이 되어 들어와 있는데 그 원제목은 How Liberal and Conservative Think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의 방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개인의 선택이냐 아니면 공유된 사회적 가치냐 그 중에 먼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가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안인데 내가 진보적이야 그러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라 쭉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예를 들어서 합법화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유되는 입장을 같은 걸 가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 의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있을 것이고 그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결정들과 진보적이라고 표현되는 결정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좀 궁금해요. 아, 이게 정말 점점 질문이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예, 답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사회가 세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회에서 볼 때는 미국 사회는 확고하게 진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에 방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방점을 찍어주고 보수는 그 반대편에 사회적으로 공유한 가치들을 찍어주는데 사실 총기 소유가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만큼이나 그 애들이 탄생할 때부터 역사
역사적으로 탄생했을 때부터 자기들이 내려오는 문화적인 행위들이에요. 문화적인 행위들. 그 총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총을 소유하면서 자기들을 지키는 행위들이 문화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들이 저는 이런 보수주의가 어떤 자유지상주의적인 어떤 또 그 측면과도 또 맞닿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국가의 보호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총기 소유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개인의 권리의 방점을 찍어주면서도 개인의 안전을 서로 보호하는 것을 국가에 어느 정도 위탁하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이것에 할 일이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다수의 일은 개인이 해야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의료보장개혁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나아지더라도 그걸 국가가 예, 개입해서 할 일이 아니라 아니다. 개인이 알아서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다 보면 결국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그렇죠. 그 예. 뿌리 깊은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철저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바마 케어도 이게 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샌더스가 반대했던 거예요. 샌더스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 의료를 주자라고 주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걸 공화당에서 그걸 거의 몇십 년 동안 반대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그것도 이번에 겨우겨우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워서 성취해낸 건데 그야말로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보수 진보 계속 이야기할 때 이 두 쪽이 양쪽이 다 미국 같은 사회는 공유하고 있는 건 있어요. 양쪽 다 개인의 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적 그러니까 네. 뭐 세계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제가 지금 오늘 이해하는 걸로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에 입각해서 그쵸. 개인의 권리가 좀 제한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이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이런 약간 양면적인 특성들이 진보 보수 다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 맥락을 좀 초월하는 맥락들이 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그냥 보수라고 하는 어떤 떠오르는 개념, 진보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나 진보도 어떻게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보수인데 진보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진보가 보수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보수라는 것들이 획득해 온 것.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진보 또한 그 당시 시대적 맥락에서 획득한 것과 또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이 보수냐 진보를 그냥 원칙적으로 가르는 것은 큰 어떻게 보면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라는 맥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압축적 근대화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보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의 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끊임없는 갈등의 지점에서 어떤 해법 혹은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과 혹은 경쟁해야 되는 지점과 좀 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그 맥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오늘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할 때 이 진보를 참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진보주의라는 단어도 사실 거의 쓰지 않고 진보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죠. 서양에서는 진보주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라는 말을 쓰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옮겨 놓을까? 그럼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것들 서양의 경험이지만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뭘까 생각했는데 눈앞에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이게 서양의 경험이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예요. 눈앞에 코앞에 놔두고 제가 이해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이제 좀 처음에 나왔던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는 좀 천천히 혹은 뭐 변하는 듯 안 변하는 듯 변하는 그런 변화의 속도의 개념이고 진보는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은연중에 보수는 안정적인 거야. 그렇죠. 진보는 뭔가 혼란을 가져오게 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맞아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 변화의 속도의 개념의 차이보다는 어떤 지향들을 좀 가서 어디에 중요점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원래 두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수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수도 변화를 거부하는 사상이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보수는 오히려 더 풀뿌리적인 사상. 그러니까 이 바닥의 깃반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 매일매일의 경험에 두고 뭔가를 변화를 이뤄가야지 뭔가를 다 지우고 앞에 있던 걸 다 지우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자라는 것 자체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 그리고 진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보적인 걸 프랑스 대혁명 경험을 가지고 자꾸 진보적인 걸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보의 원래 의미는 프랑스 대혁명이 그런 경험으로 더 나타나긴 했지만 진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있고 그 지향할 바를 향해 가는 그 활동 자체가 우리의 이성적 활동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는 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예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 보수 진보를 저희가 꺼낸 이유가요. 한국에서는 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현재 이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보수와 진보라는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좀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현재 나의 고민들을 좀 꺼내놓고, 진짜 나는 내가 보수적이야, 진보적이야, 어떤 거야, 이런 거를 테스트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진보라면, 혹은 내 안에 보수적인 어떤 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